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배움을 위해 집중해 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진짜 복잡하지만 우리 삶의 안전망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 바로 한국도산법의 아주 기계적이고 정교한 톱니바퀴 속으로 다이빙해 볼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원문 자료에 딱 기반해서 가장 명확한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재정적으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마법의 지팡이쯤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과거의 빚이 싹 지워지는 완벽한 리셋 버튼처럼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무조건적인 리셋이 존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흔하디 흔한 오해를 아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법적 구제제도는 결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던져주는 백지수표가 아니거든요. 오늘 살펴볼 논리의 흐름을 빠르게 훑어볼게요. 채무 탕감의 한계부터 비면책 채권의 정의, 고의적 가해행위의 대가, 누락된 채무의 위험성, 조세의 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생과 정의의 밸런스까지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 탕감의 한계입니다. 법이 그어놓은 명확한 구제선이죠. 두 번째, 비면책 채권의 정의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독종 같은 빚들이죠. 회생이나 파산이 엄청나게 튼튼한 동아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동아줄을 잡아도 진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 같은 빚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법원이 당신 빚 다 탕감해줄게 라고 선언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빚이죠. 법을 처음 접하시든 이미 실무를 하고 계시든 이 베이스 라인을 머릿속에 꽉 잡고 가셔야 오늘 분석이 뼈에 팍팍 꽂히실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오늘 분석의 뼈대가 될 핵심 법률 원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정리되어 있죠? 왼쪽이 개인 회생, 오른쪽이 개인 파산에서 규정하는 기준표예요. 텍스트가 너무 빽빽해서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 복잡한 매트릭스를 조각조각 분해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세 번째, 고의적 가해 행위의 대가입니다. 악행에 대한 청구서죠. 남에게 작정하고 해를 입혀서 생긴 빚에 대해 우리 법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여기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입장은 완전 똑같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금은 그 어디에서도 절대 탕감받을 수 없어요. 법이 아주 다도하게 말하는 겁니다. 돈 없는 건 알겠는데 일부러 남한테 나쁜 일 해서 물어줘야 할 돈까지 퉁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요. 근데 이게 고의만 그러냐? 아닙니다. 진짜 엄청난 부주의, 그러니까 중과 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양쪽 제도 모두 얄짤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훼손했잖아요. 법원은 채무자의 제기보다 피해자 보호가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다고 아주 객관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원문표를 계속 보면 공통으로 살아남는 다른 채무들도 보입니다. 밀린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 그리고 이혼 후의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가 딱 그래요.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나만 믿고 일한 직원의 생존권이나 내 가족의 기본권까지 팽개치는 건 우리 법 시스템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누락된 채무의 위험성입니다. 단순한 서류 실수의 대가치고는 꽤 무겁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두 제도가 확 갈라지는 진짜 실무적인 지점인데요. 신청 서류 쓰다가 실수로 빚 하나를 채권자 목록에서 안 적었다고 쳐볼게요. 정말 그냥 깜빡한 거예요. 이 흔하디 흔한 행정 실수가 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복잡한 법리가 피부에 확 와닿는 순간입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 보여드릴게요. 개인 회생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목록에서 빠졌다? 그럼 그 빚은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엄청 빡빡하죠. 반면에 개인 파산은 채무자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채무자가 나쁜 의도,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누락했을 때만 그 빚이 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원문 자료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보면 개인 회생에서는 채권자가 저 사람 회생 들어갔네 하고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목록에 안 적혀 있으면 면책에서 얄짤없이 배제됩니다. 파산과 다르게 회생은 채권자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 이거 실무에서 진짜 조심해야 하는 폭탄 같은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조세의 무게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세금 이야기죠. 자료의 조세 항목을 비교해 보면 적용되는 법 조항이나 문구의 미세한 절차적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다? 완전 똑같습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절대 안 지워지는 명시적인 비면책 채권입니다. 철벽 방어죠. 소스 자료의 결론을 심플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세한 차이는 그냥 잊으셔도 좋아요. 핵심은 개인이 빚 털고 새 출발하기 전에 국가 몫인 세금부터 최우선으로 내야 한다는 아주 굳건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빚잔치 다 끝나고 백지 상태가 되기 전에 무조건 국가 계산대부터 들러야 한다는 소리죠. 마지막 6번째 섹션, 회생과 정의의 균형입니다. 이제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법이 무엇을 규정하는지 봤다면 이제 왜 그런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게 바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에요. 나쁜 짓 해서 물어줄 돈을 안 깎아주는 게 채무자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왜 이 선을 긋는 게 정당한지 명확하게 답을 내린 거죠. 헌재의 논리는 아주 심플하고 명쾌합니다. 만약 작정하고 남 때리고 사기쳐서 생긴 빚조차 파산으로 다 지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앞장서서 범죄하라고 돗자리 깔아주는 셈이잖아요. 게다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한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거니까 이건 사회적 불공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결정문 핵심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비면칙 채권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좀 힘들더라도 악행을 응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회적 정의가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법이 밸런스를 잡는 방식이죠. 자, 오늘 우리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도산법 조문들 뒤에 숨은 아주 치열한 가치 충돌을 목격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절박함과 사회적 정의를 단호하게 지켜야 한다는 요구.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새 출발을 허락하는 자비. 그 사이에 완벽한 밸런스는 과연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 해설이 여러분께 그 답을 고민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트리거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